녹음 시작합니다. 네. 인사하고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보편의 바다로 두 번째 방송 지금 시작할 텐데요. 다들 어떻게 지내셨는지 우리 패널분들 인사 간단히 하고, 네,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정 박사입니다. 네. 별 이변 없이 열심히 일하고, 예, 자고 먹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네. 네. 건강해 보이세요. 아, 그래도 예, 살이 갈수록 찌고 있어서 예, 큰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 방송 준비도 하고 국가란 무엇인가 이런 자료도 좀 찾아 읽고 또 국가와 꼭 같이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 그걸 국가잖아요. 하나님 국가 그것도 생각해. 그리고 네. 열심히 방송 준비를 이 목사님께서 기대가 됩니다. 네. 부끄럽습니다. 저도. 오늘 특별히 또 한 분을 모셨는데요. 자기소개를 직접 해주신다고. 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한의사 국가고시를 얼마 전에 치고 오늘 합격 통지를 받은 아이고야. 예비 한의사 축하합니다. 김재현이라고 합니다. 와. 네, 실은 이제 제가 좀 그 섭외를 했는데 그 연고는 그 가라타니 고진 마니아라서 아마 이번에 저희가 근대 국가를 좀 다루게 될 텐데 그 부분에서 좀 고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네. 네, 제가 꼼수로 이렇게 섭외를 좀 했습니다. 네. 전혀 전문가가 아니지만 덕후라는 이유로.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첫 방송을 했는데 혹시 주변에 어떤 반응들이 좀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떠셨어요? 제 친구들은 들어보고 뭐 진짜 소름 돋는다. 좀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고 네가 언제 박사 학위를 했느냐 이런 공격이 제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그 닉네임이 정 박사지 학위를 한 적이 없다는 거를 여러분들 앞에 솔직하게 좀 고하는 마음이고요. 아, 그랬어요? 저도 몰랐어요. 모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의사니까 닥터잖아요. 닥터. 네네. 닥터 정을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정 박사지. 그거는 학위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네. 그것도 학위잖아요. 네. 의사도 예, 학위죠. 닥터 네. 정. 그 점 굉장한 그 지인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는데 그 반면에 방송 듣고 좀 들을만 했다. 그래도 뭐 옆에서 누가 좀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듣기에 불편하지 않았다는 좀 좋은 피드백도 받았습니다. 네. 네. 혹시 목사님 뭐 주변에 네, 있었어요? 나는 이제 주변에 뭐 목사님들 친구들밖에 없으니까 목사님들이 듣고 반응이 있었던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마 못 본 것 같아요. 못 봐가지고 네, 조만간 시간이 좀 지나야 반응이 올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또 저희가 첫 방송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후기를 또 남겨주셔가지고요. 저희가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시간 관계상 첫 번째 후기를 남겨주신 분의 그 댓글만 조금 짧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창속의 거울님께서 열린 하늘, 열린 소리, 열린 생각, 열린 삶, 그리고 생명 존중. 첫 방송 축하드립니다. 전주에서 느낌표 3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저희 방송에 본거지인 네. 전주에서 그걸 아시는 분이시네요. 그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근데 누구신지 어쨌든 감이 잡히는 분은 없지만 네, 정말 저도. 감사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반갑고 전주에서 또 듣고 계신다고 하니까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좀 댓글 부탁드릴게요. 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국가의 순서상 사실은 고대 국가를 먼저 해야 되지만, 오늘은 특별히 게스트분께서 오셨기 때문에, 네, 우선권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군대 국가의 어떤 특징이 어떤 게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사실 뭐 제가 뭐 근대 국가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 이게 이렇다 말하기 민망하지만 그냥 제가 이제 뭐, 세계사의 구조, 그리고 제국의 구조라는 가라타니 고진의 책을 읽고 정리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근대 국가라고 해서 저도 고대 국가와 근대 국가의 차이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차이점도 있지만 많은 공통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분리된 게 아니고 또 완전히 어, 달라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어떤 점에서 그런 것 같냐면 일단 그것이 국가란 것이 폭력의 근거에 있다는 것, 폭력을 독점한 조직체라는 것에서는 사실 본질적으로 똑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근대 국가의 특징으로 흔히 얘기하는 관료제, 공무원들, 그리고 상비군, 군인, 그리고 중앙 집권적 체제 이런 것도 사실 따져보면 고대 국가에도 다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국가의 군대 국가와 고대 국가를 막론한 국가의 동질성, 국가의 근본적인 특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근대 국가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주권 재민의 원리,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그것이 근대 국가의 특징으로 보고 또 권력을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삼권 분립의 원칙 그리고 대의제 이 정도를 드는 것 같아요. 이것이 그 고대 국가로부터 진보한 측면이고 또 발전된 측면이고 다른 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부분에서도 사실 생각해 볼 점이 있는 게 우리가 주권제민의 원리를 얘기하고 삼권분립과 대의제를 근대 국가의 특징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사실 지배 피지배의 구조에서 완전히 벗어난 구조인가를 생각해 보면 또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측면도 있지만 아닌 측면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제 일어난 한국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 이런 주권 재민의 원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원리를 우리 국민이 실현하고 있다. 또 그런 실현을 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이것이 분명한 진보예요. 그리고 다른 점이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지배와 피지배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냐 하면 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으로 돌아가고 우리는 어떤 대표자를 뽑아서 그 사람들이 그 우리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결정들을 하고 그렇게 국가가 돌아간다는 말이죠. 네.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왕을 이제 끌어내리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세웠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왕을 스스로 뽑는 권리를 가졌지 생각해보면 대통령은 왕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의 권한을 보면은 거의 이건 뭐 왕이네 싶은 거죠. 뭐 국회의원들 봐도 이건 귀족이네 싶은 거. 네. 그래서 세계사의 구조를 보면은 그런 구절이 나와요. 근데 대의제는 국민이 스스로 국가가 내리는 결정들을 스스로 내린 것처럼 착각하게끔 만드는 정교한 기부이다. 이 점이 이제 진실인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 점이 주권제민, 삼권분립, 대의제라는 근대국가의 특징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도 저는 이게 분명히 발전된 체제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얘기를 해보자면요. 이 근대국가는 국민국가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전에는 뭐 국민이 없었다는 말이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이전 국가에서도 그 국가라는 측면이 그 안에서 공동체를 그 안에 사람들이 공동체로서 그것을 인식하는 측면이 있었죠. 그런 점에서 보면 뭐 민족 개념, 국민 개념이 이전에도 아예 없었던 건 아닌데 근대 국가에서 특별히 국민이 주목되는 거는 국가라는 틀에 의해서 국민이라는 개념이 함께 형성되고 또 국가가 적극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그것을 그 안에 사람들을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하고 그 사람들을 동질화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국민이 창출된다는 점이 근대 국가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정리를 해보자면 네. 근대 국가가 고대 국가와 좀 보이는 차별점은 아까 얘기한 주권 재민, 또 뭐가 있었지 두 가지가? 삼권 분립. 삼권 분립, 그다음에 대의제. 이런 것들이 좀 특징일 수 있겠네요. 근데 다만 제가 들으면서 좀 인상 깊었던 거는 고대 국가와 완전히 분리될 수 없는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지배를 받는 구조가 무너졌느냐라고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폭력에 근거했다라고 그러니까 폭력을 가진 조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 헨리 8세가 가톨릭 교회의 이제 수장인 교황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고 그 재산을 몰수한 것 그것이 이제 절대 왕정의 성립 그리고 주권이란 개념의 성립이라고 또 장보댕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국가의 성립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 주권이라는 개념이 그 제국 또는 교황과 같은 국가 위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국민국가라는 개념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권이라는 개념이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그 국가 안에 있어서 국가가 절대적인 존재다. 주권을 가진다는 거고 물론 그 주권이 왕에서부터 지금은 그 주권이 국내에 있다는 개념으로 한 단계 발전을 이루죠. 그리고 또 하나의 주권의 측면이 그 주권을 넘어서는 주권은 존재하지 않고 다른 국가도 다른 국가의 주권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대 국민국가가 형성된 이후로 다 국가 간 체제가 성립이 되죠. 어떤 그것을 포괄하는 체제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존중한다고 해서 그것이 평화로운 게 아니고 그 주권을 가진 국가들끼리 끊임없이 전쟁을 하는 그런 체제가 근대 국가의 체제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아까 민족의 측면을 얘기했다면 이번에는 그 군대 국가라는 것이 자본주의적 체제 아래에서 성립한 것이다. 이것이 또 군대 국가의 중요한 한 측면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그 여러 국가로 쪼개진 그래서 제국이라는 하나의 형태로 통합되지 않은 중세 유럽 봉건제에서 자본주의가와 국민국가가 함께 생겨났고 그래서 그것이 동일한 기원을 가진다는 거예요. 근대 국가는 근본적으로 지금 미국이 패권적이다, 제국을 표방하죠. 현재 네.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국가는 영국이든 미국이든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옛날 생각하는 청이든 무굴 제국이든 오스만이든 그런 제국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특징을 가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국들은 그 제국의 원리 안에서 그 힘의 원리로 성립된 거라면 지금 현재 국민국가는 자본주의적 배경 안에서 생겨나고 돌아가고 작동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게 아무리 정치를 키우고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그런 제국의 형태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본의 논리에 근본적으로는 종속되어서 돌아간다는 거죠. 네. 좀 더 복잡하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이제 점이 하나의 근대 국가의 중요한 특징이다라는 점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시민혁명이라고 그러는데요. 시민 부르주아라고 하는 도시 그 성곽 주변에 사는 부르그에 사는 수공업자들의 길드에 의해서 그 힘이 요새 상공인들의 힘이 이제 막강해지면서 도시 안에 있는 그 대우들, 왕들과 귀족들의 권한을 누르고, 그 다음에 이 자본가들이 의회를 구성하고 하면서 모든 국가를 결정하는 결정력을 갖기 때문에 근대 국가예요. 그래서 그걸 공화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그 민주공화국 할 때 그 공화국이 바로 시민혁명으로 생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네, 그 말이에요. 설명했어요. 근대 국가는 절대 왕정은 왕과 부르주아가 결탁해서 공권영주들을 무너뜨린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립한 것이다.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야, 오늘 이렇게 딱 정리해 주시니까 네. 근대 국가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도 국가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성경의 핵심 주제가 국가예요. 왜냐하면은, 성경이 쓰여진 그 주제가 국가로부터 고통당하던 노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옛날부터, 지금은 정확하게 따지면 2000년 전부터 이 국가가 도대체 뭐지? 하면서 이제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국가, 페르시아 제국, 또 그 이전에 바빌로니아 제국, 또 아시리아 제국, 이런 걸 경험하면서, 또 이집트 제국, 그 근동에 제국이 많았어요. 그 다음에 헬레니즘, 알렉산더 대왕이 막 주더라. 헬레니즘 제국을 또 체험하고 하면서, 예수님 시대 로마 제국. 그렇게 국가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은 끊임없이 성경의 질문이에요. 그래서 국가라는 것은 창세기 제일 앞에 나와요. 맘레케트라는 단어가 10장 10절에 나와요. 도시들의 연맹체로 왕국이 등장하였다. 10장 10절. 그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성경이 노리는 거는 이러한 왕국을 넘어서 진짜 평화와 사랑으로 이루어진 어떤 나라가 가능할 건가 하는 질문을 계속 던지며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로 내세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면 이와 같이 인문학 공부를 안 하고서는 성경 이해를 못하게 되죠. 인문학 모든 공부의 초점은 그게 국가란 무엇인가, 이 사회란 무엇인가, 세금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들. 그게 다 인문학이죠. 신학도 마찬가지. 신학도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국가란 무엇인가 이 제목을 아주 깊이 공부하지 않으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어요. 목사님, 그런데 그럼 성경이 이야기하는 국가의 탄생 혹은 뭐 국가는 본질이 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성경은 있습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시작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 다음에 세운 게 도시예요. 그걸 그대로 말하면 도시국가죠. 폴리스. 그리스 말 폴리스. 도시국가를 세워서 에녹성이라 그래요. 에녹성. 창세기 4장 17절에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 동생을 죽이고 난 다음에 자기가 폭력을 휘두르는 데 대해서 보복을 당할까봐 성을, 벽을 쌓아 올렸다. 이거예요. 그것이 이때 국가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러한 모양이 꼴이 보기 싫어가지고 노아 홍수를 일으켜갖고 그런 그 초기에 그런 국가들 싹 쓸어버렸어요. 그게 노아 홍수의 초점. 하나님은 국가를 싫어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처음에 싫어하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를 창조해 놨는데 영웅들이 나와가지고 폭력자들이 나와서 자기들이 다스리는 별도의 체제를 만들었으니까 이거는 잔자크 루소가 루이 그 전제군주 체제에 저항하면서 쓴 인간 불평등 기원론 앞쪽에 진술하고 있어요. 처음에 깡패들이 나타나가지고 말을 타고 다니면서 말뚝을 막 받고 막 다니면서 이거 내 땅이다 하고 선언한 게 국가의 출발이라고. 잔자크 루소는 그렇게 그런 깡패가 바로 왕이라고 이렇게 이제 폭력을 가진 자가 권력은 폭력이 다른 말인데, 거기서부터 국가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제 루터란다. 잔자크 루소는 그렇게 봤죠. 인간 불평등 기원론 그 굉장히 재밌는 책이에요. 그런 데서부터 루이의 그 군주제, 절대 군주제가 무너지는 촉발점, 성경도 마찬가지. 노아가 이제 홍수가 난 다음에 10장 10절 창세기에 보면 그게 왕국, 킹덤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타나요. 이런 도시들의 연맹체로서의 킹덤이 출현하는 거죠. 그걸 갖다가 바벨탑이라는 말로 희화화하죠. 그 바빌로니아 제국을 희화화한 거예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제국이라는 것은 또 왕국이라는 것은 깡패들이 힘을 갖고 대결해서 힘 약한 깡패들을 내 눌러서 최고
김새 깡패가 왕으로 자기가 선언하고 일정한 영역의 땅을 내 거다 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권은 왕한테 있는 거예요. 모든 재산과 거기 사는 백성들은 다 왕 거예요. 사유재산제에 폭력에 결합되면서 출현한 것이 국가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는 하나님은 이 국가를 다 진멸시킬 것이다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몰랐어요? 헐. 요한계시록 보면 다 무너져요. 다 모든 국가가 다 망해요. 그러면 제가 네.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구약 성서를 읽어보면 네. 이렇게 떠돌아다니던 유목 민족인 이제 그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가나안인들을 싸워서 무찌르고 거기에 정착 국가를 세우는 과정이 묘사가 되어 있고, 그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 편에 서서 응원해주는 듯이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그럼 저희가 그렇게들 이제 갓월드라는 분이 그런 체제를 벌써 30년 전에 Tribes of Yahweh라는 책을 내서 한때 유행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성서 안에 있는 몇 가지 점을 놓친 거예요. 왜냐하면 유목민이 아니에요. 도시와 도시 사이를 전전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들은 유목민이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이 국가를 세웠다는 거, 왕을 옹립해야 되는데 사사시대에 왕을 세운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잖아요. 갔는데 그 왕을 안 세웠다고. 왕이 있어야 왕국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리고 등등의 왕국을 다 무너뜨리고 왕이 없는 사회체제를 세웠어요. 그래서 사사시대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것 얼마 못 가서 이제 왕국들의 침략에 의해서, 왕국들의 반동에 의해서 불가능하게 돼 무너져서 사울이라는 왕을 비로소 세워요. 그 장로들이, 가진 자들이 우리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해서 왕을 세우는데, 이제 그 얘기가 이스라엘의 비극의 출발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 근데 이제 저기 김재영 군이 또 궁금한 부분은 결국에 국가에 대한 비판적 견지가 성경에 있는데 왜 또 이들이 들어가서 어떤 왕국이 아니어도 어떤 국가 같은 어떤 정복 모습이 그려지느냐라는 또 질문, 제가 이해한 거 맞습니까? 네, 일단 목사님 말씀은 이해가 됐는데, 또 떠오르는 질문은, 그러면 어찌되었던 간에 그 폭력 사태가 있었던 거고, 그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고민이 다시 들고, 또 그렇게 해서 사울이 이어 세워진 다윗이나 솔로몬도 저희가 그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식으로, 그때가 태평성되었다는 식으로 또 이해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우리 정박사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은 좀 더 깊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폭력을 폭력으로 제압해서 뭐 국가를 건설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 성경이 갖고 있는 내러티브가 실은 절대 아니고, 하나님이 그 기존의 사람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있는 왕국 혹은 제국들을 대안적 하나님 나라로 건설해 나가는 과정들이 그려지면서 또 그 안에 인간이 그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그 대안을 실현해내는 걸 실패하는 과정, 꾸준히 보여지게 되고, 또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경우도 축복받았다라고 바라보는 성경 내에 이제 그 일종의 기술자들의 신학들도 존재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실패한 왕이 되는 그런 모습들도 계속 같이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왕국이나 이 국가가 대안이 아님을 좀 끊임없이 적시하는 면이 있죠. 저는 그렇게 고대 사회는 노예제 사회예요.
모든 국가는 노예 노동력에 기초해서 체제가 유지되고 있었어요. 특히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도시 국가들이 있었는데 성경에 보면은 31개 도시 국가가 있었다고 여호수아서 12장에 보다.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31개의 도시 국가 왕국 체제를 다 무너뜨려 버린다. 이게 초점이에요. 무너뜨릴 때 방금 이제 폭력으로 그러니까 노예를 막 부리고 있는 이 사회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또 다른 폭력으로 그렇게 했느냐 이런 문제제기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폭력으로 안 무너뜨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억나요? 돌아서. 빙빙빙 돌면서 함성으로 소리로 그러면 촛불로 무너뜨렸다 이 소리예요. 뜻으로 무너뜨렸다. 계몽주의로 무너뜨렸다. 이게 이제 그 빙빙 돌 때 뭘 제일 앞에 메고 가느냐면 언약궤라는 궤를 메고 가 있고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 말씀을 찍은 돌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새긴 이 돌판을 들고 완강하게 저항하는 그 왕국 체제를 빙빙빙 돌면서 마지막 날 7째 날에 7번 돌면서 소리를 와 함성을 지렸더니 성벽이 왕 무너져 내렸다. 이제 굉장히 상징적인 이야기죠. 이 얘기를 무슨 얘기냐? 나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 백성들의 많은 민중들의 촛불로 무너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근데 우리는 촛불 그렇게 갖고 나갔는데 청와대 안 무너지죠? 무너지고 있어요. 아, 무너지고 있습니까? 네, 지난번 세월호 때 2년 전이죠. 3년 전이군요. 2014년에 이런 이야기 나왔죠. 이게 국가냐? 이게 무슨 국가냐? 네. 그 얘기를 많은 시사점이 담겨 있고, 그 뒤로 국가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오고, 인문학에 대한 공부들이 많이 불입혀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성경학자들도 과거에는 이러한 점을 많이 간과하고 놓치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점을 더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성경 안에는 국가가 중심 주제가 되고 있다. 저는 아직 이해가 안 된 게, 그러니까 가나안을 어쨌든 들어가서 이게 폭력적으로 또 그 다른 지역을 이렇게 침탈한 게 아니고 촛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를테면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단 말씀이신 거예요? 촛불 같은 것도 어떻게 폭력이죠? 또 따지고 보면 민중들이 막 일어나는 봉기하는 힘이죠. 만약에 이것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제국의 왕이었다고 생각해봐요. 아마도 짜르처럼 그런 시대였다고 하면 아마 광화문에 군대를 풀어서 많이 죽였을 거예요. 그러면 한 50년간은 더 투쟁을 해야 겨우 이제 그 독재자를 물리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촛불 배경에 수백 년이라는 투쟁의 역사가 가로 놓여져 있기 때문에 오늘 한국에 있는 이 민주공화국의 이 촛불이 힘이 있는 거죠. 아니,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결국에 그 여리고성에 대한 묘사를 네네네. 통해서,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뭘 이해할 수 있느냐, 이게 궁금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가나안 정복 과정이, 그러니까 폭력적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전쟁이 있었지 않았나요? 있었지요. 어쨌든 네네. 벽이 무너진 거는 네. 그런 비폭력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진 거라 하더라도 네. 그 후에 있었던 뭐 사력은 부정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네네네. 의미의 네네.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샘플 케이스로 제일 앞에 나온 가닥은 그 뒤에 있는 모든 그 전쟁들의 본질을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네. 그는 성경에서는 거룩한 전쟁이라고 불러서 일반 다른 전쟁과는 다른 성격의 전쟁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한자로 성전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성전은 다른 국가를 기존의 국가를 무너뜨리고 다른 국가를 세워나가는 과정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낭만주의로 가버리면 아무 전쟁이 없이 평화를 이룩한다는 것은 공상과 환상에 불과한 얘기죠. 예를 들어서 비폭력 저항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간디를 보고 비폭력 무저항 그저 또 뭐 있죠? 비폭력 무저항 예, 비폭력. 무저항이 아니죠. 저항이죠. 폭력에 대한 저항이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간디를 보고 무저항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고 이 성경도 마찬가지죠. 기존의 노예를 부리고 있는 악한 자들에 대해서 그 힘으로 저항해 나가는 그 힘이 뭐냐면 성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는 이제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그 히브리 말로 루아흐라는 말인데 루아흐라는 말은 힘이란 뜻이에요. 저는 이제 폭력이란 이 단어 혹은 폭력이란 것에 대해서 무조건 그 부정적인 그 이미지를 지금 부여하면서 접근을 하면 이게 끝까지 쳇바퀴 돌듯이 풀리지 않는 숙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것을 우선은 폭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 이미지를 우선 걷어놓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 억압하는 체제들, 그런 것들을 바꿔나가고, 대안의 사회를 건설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저항 혹은 폭력이 그러니까 이게 꼭 피를 흘리지 않아도 폭력이라고 할 경우에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고 변화를 가져오는 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그렇죠. 불가능. 예, 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포커스를 둬야 할 것은 어쨌든 기존의 제국과 왕국, 노예를 억압하고 있는 고대 국가의 그 체제를 왕이 없는 국가 혹은 왕이 없는 곳으로 점령해 나가는 그 과정, 뒤집어 나가는 과정. 거기에서 당연히 우리가 폭력이라 부를 수 있을 묘사들 혹은 행위들, 기록들이 있는 건 사실이 맞고요. 근데 이제 그것들이 그런 전환을 위한 어떤 일종의 모습들이었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폭력을 지금의 시점에서 부조리에 대한 저항의 관점으로 읽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폭력이란 단어는 따로 별도로 있어요. 하마스란 단어. 때려서 피를 흘려서 죽이거나 상대의 내 욕심을 채워서 남을 제압하는 그것을 폭력 하마스란 단어를 쓰고 루아크란 단어는 힘, 에너지란 말을 쓰는 게 좋겠어요.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할 때 이 주권을 폭력이라고 하면 곤란해요. 그건 폭력 개념이 아니라 주권의 에너지 개념, 힘 개념이에요. 그래서 노예를 뿌리는 저자들에 대한 저항하는 힘, 이게 이제 성경을 루아크라 부르고 그걸 번역을 성령이라고 부르는 거지요. 힘을 잘 쓰면 에너지지만 네. 잘못 쓰면 폭력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성경에는 피 흘리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고 금하고 있어요. 피를 흘려 땅이 피를 받아 먹으면 모든 소출이 끊어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절대로 피를 흘리지 말 것을 하나님은 율법을 정해서 정해놓고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애굽 땅에서 노예로 일하던 너희들을 해방시킨 여호와다. 이렇게 자기를 아이덴티티를 거기다 둬요.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 노예 해방의 하나님으로 자기를 아이덴티티를 주고 그 다음에 신명기에 가면 심지어 어떻게 얘기하냐면 세상의 귀족들과 왕들이 섬기는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은 다 신이 아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참된 신이다. 그게 유일신 이제 신앙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국가와 깊은 관계가 있어요. 고대의 제국과 왕국을 했던 이 국가에 대한
저항하는 힘이죠. 그게 기독교 출발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국가와 성경, 뭐 하나님의 나라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 될 텐데, 저는 자꾸 이제 성경의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어떤 폭력이나 전쟁 이런 이야기를 연결시키게 되면 조금 우리가 더 조심스러워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지만 아까 그 김지현 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근대 국가든 고대 국가든 모든 국가는 굉장히 폭력적인 조직이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근데 폭력을 부정적인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에 대한 또 이제 것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셨는데 어쨌든 또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폭력은 부정적인 개념이 맞고 그렇죠? 그리고 국가가 어떤 전쟁을 일으키거나 다른 국가와 싸움을 할 때는 피 흘림이 수반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가장 많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건 국민들, 시민들이고 사실은 또 그 전쟁을 결정하는 건 시민들이라기보다는 그 국가의 수장들이 결정을 하고 저는 이런 구조 자체가 사실 또 국가의 구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슬슬 조금 이제 어떤 근대 국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성경에서 또 얘기하는 국가에 대한 걸 좀 나눴는데 우리 패널분들이 생각하는 국가는 과연 어떤가? 내가 생각하는 국가란 무엇인지 이야기를 예, 궁금하거든요.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 PD님부터 듣고 싶습니다. 박 그럴, PD님은 제가 그냥 언뜻 알기론 굉장히 허무주의자에다가 플러스 네. 무정부주의자 아닙니까? 네, 뭐, 부인하진 않겠고요. 국가란 무엇인지를 저도 2주일 내내 고민했거든요. 아, 예. 근데 사실, 가장 처음 드는 생각은요, 그냥 세금 걷는 조직이었어요. 저한테. 빙고. 그리고, 세금 걷어서 나한테 안 주는 그렇죠. 내 노동력을 착취하고, 네, 시민들을 통제하는, 그리고 또 사실 학습했던 거 그동안 제가 이제 학교에서 배웠던 거 생각하면 국가 하면은 세 가지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국민, 응? 주권, 응. 영토. 그렇죠. 그래서 네, 한국은 네, 국가가 맞는데 그 주권을 국민이 가지고 있다고 사실 우리가 말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주권, 힘은 국민이 아니라 네, 청와대 쪽에 집중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 국가가 과연 나한테 어떤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렇게 날 힘들게 하고, 때로는 좀 우울하게도 하고, 저는 좀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음, 박 PD님에게 국가란? 무의미하다. 되게 위험하죠. 그러니까 국방의 의무를 얘들 군인들이 들으면 진짜 화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걸 무정부주의라고 불러요. 아나키스트인데 굉장히 그 착한 아나키스트죠. 진짜 무서운 아나키스트는 국가를 멸망시키려고 이제 막 테러도 하고 이렇게 아나키스트도 있는데 그냥 귀찮다 이 정도니까 그냥 봐줄만 해요. 네, 귀찮아요. 그러나 실제로 애국심이 없으니까 이 또 애국심이 있는 사람들은 또 분통 터질 일입니다. 아, 해병대 전후에 여러분 분통 터지지 마십시오.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이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생각한다는 것은 또 어떤 면에서 발전된 측면도 있어요. 그러나 보다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인문학 공부를 진지하게 해서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을 확실히 갖고 무엇이 극복돼야 되며 지금 우리가 사는 국가는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를 또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를 그걸 대안사회라고 불러요. 인문학에서는 대안사회, 얼터너티브 소사이어티에 대한 연구를 치열하게 젊은이들이 해야 된다고 봐요. 왜? 앞으로 국가가 개인을 억압하고 세금을 그냥 가지고 안 돌려주고 이렇게 뭐 군대에 끌고 가갖고 막 몇 년 동안 쓱 키고 뭐 이런 거. 네,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화가 나죠. 또 핵무기를 안 없애고 뭐 계속 핵무기를 갖고 국가 무장을 해야 되고 네.
미세먼지 때문에 숨도 못 예, 쉬겠는데. 엄청나게 국가 간의 분쟁이 네. 끊임없이 일어나고, 음, 영토 분쟁, 그죠? 네네. 막 일어나고, 독도 분쟁이 일어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없애느냐 하는 부분에 정말 인문학적인 치열한 연구가 젊은 세대에 있어야 된다. 그거는 성경에서 벌써 2000년 전부터 계속 고민해 오던 거기 때문에 성경에 그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걸 참조해가지고 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볼테르라든지 잔자크 루소라든지 근대 국가를 배울 때 크게 영향을 끼쳤던 그런 성학자들을 배우고 또 고대에 간 플라톤의 국가론이 있어요. 플라톤 시대부터 벌써 이 국가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니코마코스 율리학 이런 다 국가론입니다. 그것도 같이 참조하면서 또 제일 이제 국가에 대해서 네거티브하게 본 사람은 현대 마르크스예요. 마르크스는 폭력이 국가를 만들었다고 보는 거예요. 지배의 도구로 그렇죠. 봤었죠. 계급과 계급에 의한 투쟁의 결과가 국가는 본질적으로 계급에 의한 계급의 억압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도 나름 통찰이 있는 그 주장 그 아닙니까? 막스주의야말로 근대를 휩쓸었던 그 가장 설득력 있는 인문학의 결론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조선 역사와 우리나라 역사를 어떻게 보면 꼭 맞는 것도 아니에요. 마르크스가 이야기하는 계급의 투쟁의 결과물이 국가다. 성경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자들의 삶의 방식이 국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국가는 모른다. 무의미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 국가를 근원에 부정하고 있어요. 국가가 태어날 때부터 국가를 부정하고 있어요, 성경은. 저도 그렇습니다. 그게 신약에서는 코스모스라는 그 표현으로도 세상이라고 예, 번역돼. 예. 그걸 국가의 사회를 보고 성경은 세상이라고 불러요. 그 세속주의, 세상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국가 안에서는 아주 얄짤없이 사랑이 없어요, 국가는. 거북이면 감옥 바로. 그 다음에 단두대에 이슬로 처형하고, 왕의 명령을 어기면 세례요한 목을 칵 쳐버리고. 그게 국가예요. 제가 무의미하다는 것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증거를 그러셨나요? 목사님이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해주셨는데 목사님은 국가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면 바로 국민으로 태어나요. 네, 맞아요. 운명이에요. 태어나서 나는 뭐 주민등록 안 하고 싶다고 할 수도 없고 부모님이 다 등록 출생신고하고 그다음 주민등록 번호를 받고 그다음에 학교 들어가야 되고 뭐 대한민국의 국적 어디 여행하려면은 여권의 국적 내셔널리티 리퍼블릭 코리아에 써야 되고 이게 이제 모든 이 지구상의 이 사람들은 누구나 다 국가의 일원으로 등록되게끔 그런 역사 단계, 즉 국가주의 역사 단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거를 뭐 무의미하다, 뭐 이렇게 막 부정적으로 보면은 우리 삶 자체가 다 어그러져 버려요. 저는 그런 의미는 네. 아니고요. 이제 네. 그래서 좀 잠시 후에 이야기할 건데 음.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국가나 혹은 만들어야 할 어떤 좋은 사회에 대해서 저도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그렇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폭력이나 계급, 권력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국가라고 했을 때는 실제적으로 한 시민으로서 다가오는 국가는 사실 그렇게 의미가 없고 그렇게 무의미하다는 말보다는 나는 권하고 싶은데 불편하다. 이렇게 말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무의미하다는 좀 이상하게 애매한 느낌 들어요. 수정하겠습니다. 불편합니다. 좀 불편해요, 사는 게. 나도 그래요. 네네. 자, 그럼 우리 김재현님은 어떤, 아까 나왔던 얘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이 국가라는 게 제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벗어날 수 없는, 맞아요. 예, 말하자면 운명 같은 필연적으로 나에게 부여된 정체성 같은 것 같아요. 그게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인 것 같고, 그걸 부여하는 게
국가인 것 같고. 음. 그래서 이게 얘기의 핀트가 조금 다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국가란 무엇인가 보다도 약간 질문을 꼬아서 국가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일단은, 어, 그래도 우리 그 근대 국가라고 하는 것, 우리가 헌법에 새겨놓은 그런 가치들이 훨씬 진보한 것이고 지킬 만한 것이다. 그런데 그게 헌법이 쓰였다고 해서 헌법에 기초하였다고 이론적으로는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헌법적인 가치가 실현되는 국가, 그리고 그것에 비교해서 지금 현재 국가가 어떤가 하면 아직은 그 전근대적인 그런 요소들이 잔재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김재현 군은 국가가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저는 1년이든 당장이든 1년 후든 군대를 가야 하는데 거기서부터 일단 딱 내 인생 그쵸. 힘들죠. 맞아요. 국방의 의무하는 게 힘들고 조세 납부의 의무 그것도 힘들어요. 네. 그래서 근본적으로 국가는 갈등과 계속 이 서로 싸움의 연속체예요. 박근혜 게이트, 뭐 최순실 게이트라고 그러죠. 이것도 들다 보면은 이게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는 자들 간의 싸움이에요. 네, 그렇죠. 맞아요. 자, 그럼 우리 정 박사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넘어갈까요? 아, 예. 저는 뭐 국가를 찬양합니다. 아, 역시. 아, 예, 국가 너무 편하고 박근혜를 위한 기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국가라는 것이 저는 제일 그 근대 국가에서 특징 지어지는 것 중에 하나는 교육을 통한 그 국가라는 가치를 계속 재생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교육이 저는 저에게 자행되는 어떤 제 자유로운 사고나 사상들 이런 것들을 많이 규제시켜 놨다고 현재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국가 이렇게 딱 하면은 어떤 내 상상력을 억압하는 어떤 감옥 같은 그런 이미지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블랙리스트 사건 같은 거 보면 전형적이라고 생각해요. 그 감옥의 모습을 보이는 게 이 문학의 인사들을 이렇게 어떤 색깔을 이렇게 낙인 찍어가지고 불이익을 주고 그 리스트 안에 보면 정말 그 정부의 그 어떻게 보면 일종의 조금 때로는 알량한 보조금 그거 없이는 또 정말 하나도 문화 작품들을 해낼 수 없는 사람들을 참 그런 식으로 정말 좀 치졸하게 뒤에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런 감옥 같은 느낌 국가는 좀 물론 저는 이게 우리 박 PD님처럼 아나키스트는 아닌데 왜냐하면 저는 국가가 갖고 있는 질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궁금했던 게 어릴 때부터 알렉산더를 왜 대왕이라고 부르는가 하는 문제였어요. 대왕. 세종대왕은 이해가 가요. 그분은 많은 문학을 또 백성들을 위한 일을 했는데 알렉산더 대왕은 전쟁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그리고 그가 정복한 그때 이제 위협 때문에 그랬다면 내 생각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죽인 사람을 전범으로 해서 역사가 저 나쁜 놈 이렇게 해서 알렉산더 악마라 그러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왕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명나라를 일으킨 주원장도 처음에 깡패였어요. 일자무식군이었어요. 그래서 광동 지방에서 막 깡패 산적질을 하면서 그가 이제 선비들을 이렇게 동원해서 하면서 원나라는 무너뜨리고 왕을 초대왕이 되었는데 그걸 보고 이제 태조 네? 명나라를 일으킨 막 영웅 중의 영웅으로 추앙을 한다. 그리고 왜 이렇게 되었나? 그걸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대왕이 정부를 통일하기 전에는 지방마다 깡패들이 엄청나게 많이 싸웠단 소리예요. 전쟁이 막 온데 엄청나게 많은 작은 국지전들이 일어나면서 농민들과 그 지역 사람들이 정말로 살기 어려운 나가 전사하고 애도 죽고 뭐 이런
그런 무질서한 사회로 혼란기라고 하죠. 그걸 갖다 잠재웠다, 이 사람들이 나타나가고. 그래서 태평세월이 이제 열렸다. 그래서 전쟁이 없어지고, 그 왕을 통한 그 지배의 파워에 의해서 모두가 이제 법질서가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평화를 가져왔다고 해서 로마 제국을 보고도 로마나 팍스라고 부르고, 이런 것들이 우리 역사 안에서 있어 왔던 거예요. 최선의 책을 구한 거죠. 사선책이죠, 그게. 그런 질서나 그 평화가 역사적으로 보면 되게 짧지 않습니까? 되게 짧게 또 끝나고 또 깡패가 일어나가지고 예. 도전해서 또 싸움을 붙죠. 전쟁의 역사가 정말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읽은 어떤 책에선 그거를 폭력의 역설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응. 그걸, 그 나라를 이렇게 일으켜 세운 또는 뭐 지배자가 된 사람 보면 그 사람은 뭐 학살자인데 그 사람이 만든 나라, 제국에서 이제 평화와 번영을 구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폭력의 역설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이제 국가의 기저에 깔려 있는 어떤 그 딜레마, 역설이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그것이 바로 폭력의 역설, 그 말 되게 좋은 말이에요.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이제 아나키스트라고 저를 자꾸 이야기하시면서 무정부주의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실 줄 알고 공부해 왔어요. 아나키즘에 와우. 대해서. 와우. 그래서, 그러니까 아나키즘을 단순히 무정부주의로 번역하지 않습니다. 아나키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더 정확한 표현은 반강권주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국가만이 아니라 시장의 폭력에 맞서고 여성을 억압하는 가부장제와 생태계를 파괴하는 개발주의에도 반대하는 사람들이고요. 그 아나키즘이 추구하는 미래는 완전한 무질서가 아니라 내가 합의한 질서를 뜻합니다. 그래서 아나키스트가 모든 권위를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강압적이고 억압적인 권력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키즘을 무정부주의로만 받아들이는 것은 아나키즘을 오해하는 것이니까 예, 그렇게 이해해 예, 주시면 알겠습니다. 좋겠어요. 네. 반강권주의자님. 예, 예, 앞으로 그렇게 네. 부르겠습니다. 예, 영남대학교 네, 박은도 감사합니다. 교수란 분이 이제 그 아나키즘의 그런 개념도 굉장히 정립하고 우리나라의 아나키스트들을 굉장히 업그레이드 시킨 법철학자인데 공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톨스토이 같은 사람도 아나키즘으로 분류를 해요. 네, 맞아요. 예, 그러나 이제 예, 이 아나키스트들이 요새는 거의 기독교적 가치까지 다 이제 가지고 와서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워낙 전부터 그런 의미에서 반강제력에 대한 반폭력 공동체였는데 네. 이 교회가 국가의 신여가 되어버리면서 음. 아나키즘이 성경적 가치를 거의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아나키즘이 훨씬 더 착합니다. 교회보다. 이게 이제 비극입니다. 목사님만 교회 다니기가 싫어요. 아니, 말이 나온 김에 네. 좀 얘기해야 되는 부분은 음. 이 교회가 국가의 신여가 된 모습들이 최근 국정농단 사태에서 되게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너무 아파요. 정말 가슴 아픈 모습 같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국가란 무엇인가 하는 이 제목을 놓고 참 유익한 토론을 했는데요. 성경은요, 국가에 대한 대한 공동체로서 2000년 전에 예수라는 한 분의 죽음을 통해서 생겨난 공동체를 국가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했어요. 굉장히 웃기는 거죠. 로마 제국이란 거대한 지배 체제가 있고, 그 다음에 각 지역마다 소왕국들이 다 그 배후에 봉건 왕들이 다 있는 이런 상황에서 별로 못 배운 시민, 사람들, 베드로 등등 뭐 학벌도 없고 재산도 없고 이런 자들이 모여가지고 모인 그 공동체를 국가의 대안으로 로마 제국에 대한 대안으로 하나님이 제시했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교회야말로 국가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 실존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로마 아까 말했듯이 로마 교황이 그 권력을 잡고 국가의 위에 군림한 적도 있어요. 그 다음에 부르주아 시민혁명 이후로는 부르주아들이 국가를 장악하면서 교회를 장악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국가의 컴퍼니언이 됐어요.
동력자. 여기서부터 이제 교회가 그 성경이 말하는 대한 공동체의 그 본성을 상실하는 근대 국가에서는 비극이 생겨요. 이게 서양의 교회가 한국에 그대로 들어오고, 한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반성이 없이 그대로 청와대 초창기도 좀 유명한 목사들은 바로 정부에서 발탁되고 이런 비극적인 모습이 어, 성경에서 말하는 지향해야 될 국가에 대해서 이제 예수가 말한 공동체, 이제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현재 우리 삶 속에서 그럼 어쨌든, 어, 우리는 앞으로 어떤 국가를 지향하면서 또 좀 어떤 대안을 좀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부터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국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어쨌든 큰 움직임과 작은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눠보고 싶은데, 제가 생각하는 큰 움직임은 뭐냐면, 사람들의 힘을 크게 모으는 게 큰 움직임이고, 작게 모으는 게 작은 움직임이라고 생각하는데, 크게 모으는 것은 결국에 위로부터 아래 방향인데, 이제 위로부터 아래라고 한다라면 정책이나 혹은 뭐 입법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여러 사람이 모여서 그쪽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향을 찾고, 예를 들면 지금의 촛불 집회라든지 혹은 여러 뭐 NGO 단체나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어떤 그 가난한 자들, 억압받는 사람들, 혹은 자연 공해라든지 이런 미래에 대한 문제, 금융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이제 어, 소리를 내는 거. 그게 좀 큰 움직임이라고 생각하고, 작은 움직임은 진짜 내 직접 영향력이 닿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정도까지 하는 이제 움직임인데, 그거는 직접적으로 이 사람하고 이해하고 깊게 이해하고 이 사람 존중하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 정도. 이게 큰 움직임, 작은 움직임 나눠서 좀 살아가 보려고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천은 하나도 못했어요. 네. 우리, 국가는 문명적으로 그런 불평등 안에서 최소화시키려고 사회복지도 하고 하려고 애쓰지만 그 못 벗어나는 거예요. 결국 한정된 재화를 나누어 가지는데 많이 가진 사람과 적게 가진 사회 권력의 또 불균형이 생겨요. 그것을 국가는 극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은 악해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못 해내는 거예요. 또 국가 간의 경쟁력 때문에도 또 유엔이 있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또 무역 경쟁도 있는 거예요. 이 현실적으로 힘의 균형 때문에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이 문제를 국가가 병처럼 암병처럼 앓고 있다. 네, 이런 맞아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현 국정농단이 거의 암 말기쯤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자기의 그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 사실은 국가를 도구로 이용하고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이용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수의 어떤 기득권층이나 힘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고 정책을 만드는 이 구조적인 것이 저는 해결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유럽의 어떤 나라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모여서 아까 작은 어떤 뭐 공동체들이 모여서 우리 목사님들 얘기하신 인문학 공부 해야 되죠. 해야 되지만 함께 더불어서 해야 될 것은 이 나라의 정책들이 지금 어떤 것들이 있고 또 나에게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제안할 수 있는 같이 토론하고 좀 제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임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정책은 꼭 그 의회에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좀 활발하게 시민들 안에서 그런 것들이 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작은 공동체들이 좀 그 의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다 같이 모여 촛불 드는 거 너무 중요하고 좋지만
같이 모여서 실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고민하고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 PD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제가 제 느낌에 바로 그건데, 이걸 옛날 플라톤은 중우정치라고 말했어요. 소수의 귀족들이 딱 정책을 해서 국가를 끌고 가는데, 폴리스를 끌고 가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이 민중들이 나타나가지고, 뭐, 세금 정책을 이렇게 하자. 국가 체제를 이렇게 바꾸자. 이렇게 해서 아주 무식한 것들이 그냥 나라를 어지럽힌다. 플라톤이. 그래서 플라톤은 엘리트 정치, 철인 정치. 예, 철인 정치. 근데 이것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랬고, 오랫동안 내려왔는데, 방금 박 PD처럼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엘리트들이 상층부에 가지 아니하고 민중들 곳곳에 박혀가지고 그룹핑하고 그다음 세금 뭐 방금 말한 그 여러 가지 국회 뭐 정책적 문제 이런 문제들을 토론하는 구조를 엘리트들이 창출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작은 공동체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예컨대 기본소득 네트워크다. 이런 네트워크가 이제 많은 작은 그룹들의 연결을 체잖아요. 연결망. 네. 수평적인 구조죠. 소통 구조죠. 이런 것들을 전주에 또 인천에 원주에 부산에 광주에 많이 세워놓고 국가의 기능을 어떤 질서 유지나 또는 어떤 계층에 대한 억압이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떠나서 국가의 기능 자체를 국민에 대한 봉사하는 기능으로 전환시키는 운동이거든요. 기본소득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많이 공유해 나가는 길이 좋겠다. 그래서 이 팟빵 이런 게 굉장히 공연 소통 구조도 좋고 네. 또 근본에 있어서 성경적으로는 교회가 원래 그랬어야 되는데 이 그렇죠. 교회가 막 확 막혀 있어요. 소통이 안 되고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근데 엘리트들이 웬만하면 위로 막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의 문제죠. 그래서 인문학 공부를 제대로 하는 엘리트들은 안 올라가죠. 왜냐하면 국가에 대한 대안을 꿈꾸는 것이 인문학의 최종 꽃이에요. 고수가 되는 거죠. 사법고시 한 사람들은 법학밖에 몰라요. 그래서 그 역사학이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인문학에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들 되게 무식하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요. 이 한의사가 인문학 국가론 공부하는 건 대단히 바람직한 거예요. 맨날 동의보건만 해가지고 국가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 이런 한의사들이 너무 많거든요. 의사들도 안 그래요? 양의사들도? 예, 뭐 이제 이런 의사 저런 의사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우리 정 박사처럼 이렇게 인문학 공부를 많이 하는 의사는 그냥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지난 시간에 우리 목사님들 인문학 공부해야 된다. 네. 이번 시간에 한의사와 양의사들 인문학 공부해야 된다. 결국에 이제 그 목사님 항상 인문학으로 깔때기처럼 네, 모아지는 기승전 예, 인문학으로. 기승전 인문학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인문학의 꽃은요, 중요하죠. 국가란 무엇인가로 모아지고, 그 다음에 이 국가, 불편한 국가를 어떻게 하면 사람 살기 좋은 대한 사회 체제로 국가가 아닌 형태로라도 변화시키는 힘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것인가. 그게 인문학이고. 그 가라타니 고진 그 오타쿠인 그 제 연구는 좀 궁금한 점은 네. 그 고진은 또 이게 각자의 주권을 강력하게 갖고 있는 이 국가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좀 앞으로의 우리가 대한 사회로서 제시하는 또 이야기들이 몇 가지 좀 있지 않습니까? 뭐 소비자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네. 걸 좀 소개해 줄 수 있습니까? 네네. 일단 고지는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첫 번째로 이제 보통 많이들 얘기하는 복지국가. 근데 복지국가 필요하죠. 저는 그게 반드시 아직도 그것이 실현되지 못했고 실현해야 할 어떤 이상 지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미리 고진이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건 결국 국가 안에서의 일이고 복지국가라 하더라도 그것이 전쟁 없는 사회로 넘어가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뭐 경제가 안 좋아지고 또 뭐 침략이 있고 하면은 그 국가는 전쟁 기구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가들 간의 경쟁은 전쟁으로 귀결된다. 그러면 우리가 전쟁 없는 사회, 진짜 그 우리가 말하는 국가 없는 사회를 위해서는 어떤 고민을 해야 하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야기로 종교적인 측면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변화해서 폭력 없는 이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폭력 없는 사회가 되는 거다. 제가 이야기로는 이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래도 인간은 현실적으로 보면 악한 존재고 폭력적인 존재다. 그러면 시스템적으로 이런 폭력성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 것이냐고 했을 때, 또 이제 위에서의 개혁과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얘기하는데, 아래로부터의 개혁은, 우리가 비국가적인 사회를 많이 만들자. 그런 사람들의 연합으로서의 그 모임들, 조직들을 많이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이 대표적으로 협동조합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협동조합과 협동조합들 간의 조합,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되고 확대가 된다면 그것이 충분히 유의미한 시민 조직, 시민 운동이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근데 고진이 그런 시도를 했었대요. 2002년인가 3년에 그 남이란 단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 9.11 테러 딱 한 방 이후로 그런 운동들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대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이게 국가와 자본이란 게 쉽게 넘어서고 싶다고 해서 넘어서지는 게 아니구나 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그 고진은 지금은 위로부터의 개혁이 함께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유엔이 조금 더 강력한 세계기구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뭐 여기부터는 좀 실현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일본의 평화헌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이것이 비록 미국에 의해서 강제된, 우리 일본은 군대를 갖지 아니한다는 평화조약 헌법이지만, 일본 사람들이 또 그것을 지금 또 한참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잖아요. 근데 또 일본 사람들이 아 우리가 정상적인 국가가 되고 싶다. 우리도 군대 갖자 하는 움직임도 있지만 평화헌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운동과 시위와 목소리도 커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평화헌법을 내가 만든 내 것으로 비로소 만들었다고 고진이 평가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걸 진정으로 실현을 해서 유엔에 내 군사력을 증여한다고 하면은 다른 일본이 어떤 도덕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침략하지 못하는 남들이 침략하지 못하는 국가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또 그것이 이제 연쇄적으로 모든 국가가 이제 유엔에 이제 군사력을 증리하는 상황이 온다면은 그것이 진짜 전쟁의 종식이 가능한 시나리오로 가지 않겠느냐. 여기서부터 표정이 좀 안 좋아지시는데. 그래서 고진이 한마디를 더해요. 자, 내 소리가 이제 헛소리로 들리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세계 3차 대전이 오는 거다. 그리고 세계 3차 대전 이후에 인류는 내가 말한 것과 비슷한 방안을 또 기구를 구상하고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내 말은 실현될 것이다. 예언자처럼 얘기를 하는데 단 우리가 전쟁을 겪고 나서 그 반성과 후회 위해서 이걸 하느냐 그것을 전망하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느냐 또 이것을 위한 행동을 하느냐 다르지 않겠느냐. 사람이라면 우리가 인류의 일원으로서 전쟁 없는 사회를 지향한다면 내 말이 허황돼 보일지라도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고진의 그 부분이 제일 약점이에요. 유엔에 대안을 걸었다는 것이 고진이. 또 9.11 테러 이후로 작은 공동체들 운동에 대한 그 한계점을 고진이 너무 쉽게 결정했다는 것. 그런 점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예컨대 유엔이 국가 간 연합이 아니라 유엔 네이션이잖아요. 유나이티드 네이션. 그게 아니라 어느 NGO들의 전 세계 NGO들의 연합체로 그것이 어떤 국가 간의 결정을 이렇게 촛불과 같은 힘으로 영향을 줄 수만 있다면 그런 구조를 더 제안했더라면 이게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컨대 일본 한일 관계도 확 잠겨 있는데 독도무기 때문에 이게 다 정치가들이 노리는
특히 일본의 그 상주사회 침략주의자들이 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헌법 구조, 평화헌법 그 부분을 수호하는 단체 그 회장을 작년에 우리 전주에다 모셨어요. 안디옥 교회에다 모시다 와타나베 목사님이 회장인데 이분을 모시다가 8.15 때 그 강연을 한 거죠. 제가 그렇게 한 거는 친일 잠재 청산 이래갖고 문제 해결이 되지 아니하고 또 일본의 위안부 문제 이것 가지고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아니하고 문제는 일본에 있는 양심적인 세력과 또 인문주의자들과 그 다음에 국가를 넘어서 꿈꾸는 자들과 한국에 있는 이 자들이 연대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국에 있는 이런 악한 권력에 대한 투쟁을 함께 해나가는 수밖에 없다. 일본 한국만 했지만 앞으로 중국과도 함께하고 중국에도 그런 세력이 많이 있어요. 잠재적으로. 지금 억압돼 있지만. 미국도 마찬가지. 이번에 트럼프를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을 되게 기분 좋게 생각해요. 아주 나쁜 놈인데 저것이 되어서 이제 국가 권력을 정확하게 악한 측면을 잘 표출하는 이 친구는 미국에는 민권운동이 약합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약해요. 그리고 그들을 억압하는 이 경찰력은 굉장히 막강합니다. 미국은. 여기에서 이제 민권운동가들이 계속 싸워서 트럼프 있는 동안에 이제 이끌어내면 NGO들이 많이 생겨난다. 제2의 마틴 루터가 그렇죠. 마틴 루터 킹. 네. 그래서 한국에도 계속 촛불 세력들이 방금 우리 박 PD가 말한 대로 그룹핑 작은 소수의 공부들이 많이 있고 네트워크로 이루어지고 전 세계적으로 계속 해나가야 된다. 그게 근데 바로 대안이다. 제가 이 대안 제시에 꼭 하나 덧붙이고 싶은 건 개인의 변혁 없이 국가의 변혁이 없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하나하나 그 구성원들이 내면의 변화 혹은 정말 어떤 삶의 그 완전히 이렇게 공고히 굳혀진 뚜렷한 가치관, 철학 이런 것들이 다져져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 쉽게 와해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커다란 사상 이런 것들을 내가 잘 세워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참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고 그거는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결국에 성경을 가르치는 예수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또 성경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교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개개인이 변화되어야만 실은 그들이 속한 단체, 또 그 단체들의 연합도 힘이 있는 거지, 실은 단체들의 힘만으로는 결국에 근본적인 변화를 끌어내기가 어려워. 아주 중요한 얘기 같아요. 네, 제가 맞아요.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목사가 된 까닭도 바로 이런 점인데 헬레니즘이라는 것은 성경에 있는 헤브라이즘과 대척점이에요. 헬레니즘이라는 건 도시국가 상류사회가 오랫동안 통치체제를 합리적으로 잘 발달해 놓은 철학체계예요. 가치체계도 거기 다 들어가 있고 생산체계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그래서 정치학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폴리틱스로 표현해요. 근데 이 속에는 희망이 없다. 그 왜 국가를 유지하는 하나의 고도의 기술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하면 국가를 아름다운 사회로 만들어 나가느냐 해체로 돼 해체. 대안론이에요. 그래서 방금 성경 공부가 중요하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 중요하고 둘째로 그렇게 공부하는 자는 이 세상의 지배적인 가치관하고 결별하고 아까 말한 엘리트를 할지라도 자꾸 민중들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적 삶을 살도록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사고가 변화되고 내 표현을 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인간으로 바뀌어진다. 성경 공부는 아름다운 인간을 창출하는 게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정 박사의 그 비전 제시는 내가 아주 늘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비전 제시해준 정 박사님부터 저 오늘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국가에 네, 대한 오늘 이야기를 쭉 나눴는데 네. 어떠셨는지 소감이나 또 짧게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네, 마무리로 해주세요. 어, 지금 이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참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고요. 네, 그래서 약간 오늘 대화가 물오른 듯해서 더 즐거웠고, 각자가 가진 그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이 방송을 하면서 실은 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더 이해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거든요. 특히 우리 그 반강권주의자인 박 PD님, 네, 는 어쨌든 그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나하나 해주시는 거 들어보니까 아, 이런 생각을 하시는구나 해서 좀 더 좋았고, 그 다음 좀 김재영 군이 이렇게 정리해준 내용들 보면서 좀 일목요연하게 이 흐름들을 알 수 있었고, 그거에 대한 일종의 좀 이 목사님의 이야기들은 약간 또 안티테제처럼 이렇게 이 얘기가 전달되면서 되게 즐겁게 들었습니다. 예, 네. 끝났습니다. 그래요. 우리 오늘 게스트였던 김재현님은 네, 저도 굉장히 즐거웠고요. 정말요? 네, 네. 그리고, 사실, 이렇게, 그, 고진의 책만 읽으면 이 사람 얘기만 하고 그에 대한 제 생각만 하지, 또 이렇게 더 다른 분야에서 또 깊은 얘기들을, 또 안티테제들을 또 접할 기회가 또 없었는데, 음, 이렇게 종합적인 이제 시각 속에서 네, 이 얘기도 보고 저 얘기도 보고, 국가에 대해서 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생각해보고 하는 시간들이 귀중한 시간이었고요. 또 저는 그래서 국가에 대해 저희가 뭐 지향하는 바는 비슷하잖아요. 뭐 헌법이라는 가치가 실현되는 나라, 복지국가, 또 전쟁 없는 나라, 또 하나님 나라. 네, 근데 그런 말들보다도 저는 제 이 의지나 행동이 그거를 생각을 못 따라간다는 생각을 가끔 했어요. 그래서 스스로가 좀 더 사랑이 넘치고 조금 더 정열적으로 어, 남을 돕고 또 부조리를 바로잡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이 그게 못 따라간다는 생각을 해서 좀 더 그런 네, 말 말만 아니라 행동을 하는 사람이 돼야겠다는 그 생각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충분히 되실 것 같아요. 나이스. 지금 굉장히 음, 젊은 친구잖아요. 네, 군대도 안 가고. 예, 군대 가기 앞으로가 전에. 정말 기대되는 네, 네, 친구입니다. 그래요. 우리 모든 우리 국민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마음에 두고 이와 같은 대화가 일상에서 이루어지고 또 생각이 많이 다르더라도 저 사람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하면서 또 다음에 또다시 공부해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런 그 사회적 분위기 좀 정착됐으면 좋겠고 돈 벌기만 위해서 공부하는 취직하려고 혼자 고독한 도서관의 그 좁은 공간에 갇혀서 대화도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그냥 거기만 몰두하고 있는 이런 구조로 몰아가는 이 국가 구조를 시급히 바꾸어서 젊은이들이 이와 같이 세계사의 구조, 제국의 구조 이런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비록 성경 공부는 안 했지만 교회는 다니면서도 성경에 대한 많은 오해를 갖고 있지만 오히려 저런 책이 훨씬 더 예, 매력 있고 땡겨지는 이런 현실. 이것도 언젠가 또 극복돼야 되겠는. 수 목사들 책임이죠. 재미있게 성경 이야기를 풀어 못 내는 아주 고리타분 이야기로만 자꾸 풀어내기는 이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얘기 자꾸 하는 이런 것에서 교회가 종교계 500주년을 맞아서 좀 벗어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팟빵이 보편의 바다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오늘 되게 즐거웠고요. 준비하면서 국가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는데, 반강권주의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가지고, 저는 되게 오아시스를 만난 듯이 사실은 되게 반가웠고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어, 내가 알아야 될 게 더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김지현 님도 말씀하셨지만, 저 역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실천하면서 사는 삶이 또 가장 나에게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나, 네, 이런 생각했습니다. 어,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 또 김지현 님도 만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다른 주제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음, 제가 돌발 제안을 하자면 네. 다음 주제는 죽음에 대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죽음이란 무엇인가? 네. 예. 본의 아니게 예고편. 네, 여러분. 그래서 죽음에 다음 우리 대해서. 방송할 때 그 죽음 생각을 많이 하고 와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적절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예,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